안녕하세요. 사연의 전당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길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공간에 서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거대한 IT 보안 회사 이노가드의 첨단 R&D 센터 가장 깊숙한 곳,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1급 보안 구역의 심장부. 그곳에는 서버나 슈퍼컴퓨터 대신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벽 너머로 사계절 내내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그 공간의 중앙에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트럭 한 대가 놓여 있었다. 1990년대에 단종된 지금은 도로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아의 구형 1.5톤 트럭 세레스. 트럭은 막 공장에서 출고된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촌스러운 옥색 페인트는 작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하게 빛났고 타이어는 윤기나는 검은색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한길은 알고 있었다. 저 매끈한 페인트 아래에는 수많은 긁힌 자국과 찌그러짐, 그리고 자신과 친구의 땀으로 얼룩졌던 녹슨 철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 트럭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한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도 아팠던 시절의 타임캡슐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름 성운을 떠올리게 하는 성소였다. 그의 손에는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20살의 이한길과 그의 단짝 친구 박성운이 바로 저 트럭 앞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월세 보증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간신히 손에 넣은 중고 트럭 앞에서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사진 속 성운이 이한길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 한길아, 우리 이걸로 대한민국 한번 접수해보자. 이한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미소 끝에는 언제나처럼 지독한 그리움이 칼날처럼 따라붙었다. 성우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였고 사업적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그 낡은 트럭에 컴퓨터 부품을 싣고 전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청계천을 누볐다.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약속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장난 히터 앞에서 입김을 불어가며 성운이 말했다. 한길아, 만약에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막 빌딩도 사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게 되면 그땐 어떨까? 글쎄, 좋기야 하겠지. 그때도 우리 서로 안 변할 자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 삐걱거리는 트럭 안에서 라면 국물 마시던 거 잊지 않을 자신 있냐? 그때 이한길은 성운의 손을 굳게 잡으며 약속했다. 성운아, 내가 약속할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 잊지 않을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 트럭, 이 땀,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나 서로를. 그것이 그들의 오래된 약속이었다. 하지만 신은 그 약속을 시기했다.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성운은 빗길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한길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성운의 영정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성운의 목까지 성공해서 그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다. 그 후 30년. 이한길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성운의 빈자리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일했다. 작은 부품 회사는 IT 버블과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며 국내 최고의 IT 보안 솔루션 기업 이노가드로 성장했다. 그의 자산은 조 단위를 넘어섰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자수성가의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약속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출연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성운처럼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했다. 이한길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 재단의 모든 영광을 죽은 친구의 이름에 돌렸다.
세상은 성운 장학재단의 막대한 기부자는 알았지만 그가 이한길이라는 사실은 아는 이가 드물었다. 오늘 이한길은 또 다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 고등학교 34회 동창회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졸업 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자리. 그에게 동창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연출하는 하나의 연극 무대이자 오래된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는 통유리 벽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0년 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허름하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에서는 일부러 지워내지 않은 희미한 기계 기름 냄새가 났다. 그는 완벽하게 복원된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조석 대시보드 깊숙한 곳, 성운이 직접 파서 만든 비밀 공간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들의 첫 트럭 열쇠였다. 이한길이 이 무모한 연극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동창 중 하나인 최태석이 신사업을 시작한다며 성운 장학재단에 익명으로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다. 꽤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었다. 이한길은 잠시 고민했다. 성운의 이름으로 옛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어쩌면 성운이도 기뻐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과연 그들은 30년 전에 그들일까? 그들이 공유했던 가난과 꿈 그리고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성공한 사업가의 돈만을 바라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보기로. 그리고 확인해 보기로. 그들의 기억 속에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그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부르르릉 마이너스 완벽하게 조율된 엔진이 부드럽지만 힘있는 소리를 냈다. 그는 천천히 트럭을 몰아 1급 보안 구역을 빠져나왔다. 이노가드의 직원들은 회장님의 기이한 클래식카 취미에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행보에 대해 묻지 못했다. 트럭이 화려한 도심의 도로로 나서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의 연극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배우이자 연출가였고 관객이었다. 그는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성훈아, 보고 있냐? 오늘 밤 내 친구들이 아직 우리를 기억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그 친구의 꿈을 지켜줄게. 동창회가 열리는 화려한 호텔의 주차장에 트럭이 들어섰다.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촌스러운 옥색 트럭은 마치 시간을 잘못 찾아온 불청객 같았다. 이한길은 차에서 내려 호텔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주연 배우이자 유일한 심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쏟아내는 듯한 호텔 연회장.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녀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웃음소리, 값비싼 향수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현기증 나는 세속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곳에 이한길이 들어섰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기름때가 희미하게 묻어있는 그의 등장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에 갑자기 끼어든 불협화음과도 같았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입구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아함에서 시작해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미간의 찡그림을 거쳐 마침내 설마 하는 불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낮은 파도처럼 번져나가자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서서히 입구 쪽으로 모여들었다. 이한길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주눅 들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30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과 흰머리 너머로 그가 기억하는 10대 시절의 얼굴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오늘 이곳에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기억의 무게를 감정하러 온 감정평가사에 가까웠다. 그때 한 남자가 무리를 해치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동창회 명단에서 신사업 준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최태석이었다. 그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적으로 흔들며 딱 벌어진 어깨에 힘을 주고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자의 오만함과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다. 이야, 이거 이한길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냐? 야, 너 진짜 용케 왔다. 최태석은 반가움을 가장한 목소리로 외치며 이한길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쳤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위아래로 그를 훑어내렸다. 너는 뭐 세월이 거꾸로 가냐? 30년 전이랑 옷차림이 똑같네. 아직도 현장에서 구르나 보지. 힘들게 산다, 친구. 그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자의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이한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태석아. 오랜만이다. 너야말로 얼굴 좋아졌네. 사업 잘 된다더니 사실인가 보다. 하, 뭘. 그냥 남들만큼은 먹고 살지. 근데 너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야, 그때 기억나냐? 우리 셋이서 그 똥차 트럭 몰고 다니면서 고생했던 거. 성훈이 그 자식도 같이. 이한길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훈의 이름을 꺼냈다. 그의 첫 번째 시험 문제였다. 그는 최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태석의 얼굴에 떠올랐던 과장된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성훈이? 아, 그 박성훈? 야, 걔 죽은 지가 강산이 3번은 변했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에 대해 말하는 듯 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다들 즐거워 죽겠는데 재수없게 죽은 애 이야기는 왜 꺼내? 분위기 흐리게 진짜. 너 옛날부터 좀 그랬어. 눈치 없이. 쿵. 이한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재수없게 죽은 애.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성훈이 그의 목숨과도 같았던 친구가 고작 분위기를 흐리는 재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이한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연기해야 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최태석은 혀를 차며 다른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쟤는 여전하다니까라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이한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한길은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관객이 되어 무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주식과 부동산, 골프와 자식들의 대학 입시 이야기뿐이었다. 그 누구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에게 가난하고 치기 어렸던 학창시절은 성공한 현재의 오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역사인 듯 모두가 암묵적으로 기억의 삭제 버튼을 누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테이블을 돌며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을 걸어보았다. 그는 대화 중간중간에 교묘하게 박성훈의 이름을 섞거나 그와 관련된 추억을 끄집어냈다. 하지만 반응은 대동소이했다. 아, 박성훈? 그런 애가 있었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기억나지?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옛날 얘기할 나이는 아니잖냐. 미래를 얘기해야지. 어떤 이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대부분은 어색한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의 침묵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들이 잊고 싶은 과거 속에는 당연하다는 듯 성운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한길은 처절한 고독감을 느꼈다. 자신만이 홀로 다른 시간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만이 죽은 친구와의 약속에 얽매여 과거를 부여잡고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에 회의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한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학창시절 문학소녀로 불렸던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가 된 듯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한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이한길이야. 어머, 한길아. 정말 오랜만이다. 와, 근데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수진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이한길은 잠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게. 너 보니 옛날 생각난다. 참, 너 혹시 성훈이 기억해? 박성훈. 내가 걔한테 시집도 빌려주고 그랬잖아. 그 말에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럼 기억하지. 성훈이 참 착하고 좋은 애였는데 그렇게 일찍 갈 줄은. 드디어 성훈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한길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무슨 얘기해? 저분은 누구셔? 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 이한길이라고. 남편은 이한길의 허름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수진의 허리를 잡아 끌었다. 자, 이리 와. 최 사장님이 아까부터 찾으시잖아. 옛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안한 표정으로 이한길에게 목례를 하고는 남편에게 이끌려 최태석이 있는 테이블로 사라졌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을 꺼내어 추억할 용기는 없었다. 현재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거의 작은 조약돌 따위는 힘없이 휩쓸려갈 뿐이었다. 이한길은 텅 빈 잔에 스스로 술을 채워 넣었다. 씁쓸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최태석이 의기양양하게 연회장 중앙의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좌중을 향해 외쳤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벌써 졸업한 지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이한길에게 잠시 머물렀다. 물론 여기 있는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지나간 일, 특히 가난하고 부끄러웠던 과거에 얽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과감히 과거를 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잔을 들어주십시오.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선언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이한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술잔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험이 거의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와 친구들 사이의 기억의 간극은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되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신락 같았던 마지막 기대가 꺼져가고 있었다. 이제 2번째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태석의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은 다시 한번 시끄러운 활기로 가득 찼다.
위하여를 외치며 부딪히는 잔들의 소음은 마치 과거의 기억을 깨부수는 파쇄음처럼 이안길의 귓가를 맴돌았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찬양했다. 그들에게 과거는 지워야 할 낙서였고 죽은 친구는 잊어야 할 흉터에 불과했다. 이한길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던 실망과 분노의 파도가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얼음 같은 냉정과 서늘한 결의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이 완벽한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한 성공일지도 몰랐다. 그들의 민낯을 이토록 선명하게 확인했으니 말이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조용한 움직임은 요란한 소음 속에서 오히려 시선을 끌었다. 몇몇의 눈길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연회장의 중심이자 권력의 핵심이 되어버린 최태석의 테이블을 향했다. 최태석은 자신을 추종하는 몇몇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이한길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어렸다. 왜 그래, 이한길? 할 말이라도 남았어? 아니면 술이라도 한 잔 달라는 거야? 최태석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한길은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작고 떨리게 조절되어 있었다. 아니다, 태석아. 다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다들 번듯하게 성공하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럽다. 그의 자기 비하는 좌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그를 주목했다. 이한길은 이제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준비해온 대사를 꺼내놓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희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그의 말에 최태석이 팔짱을 끼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부탁? 내가 우리한테 할 부탁이 뭐가 있는데? 돈이라도 꿔달라고. 돈은 맞는데 나를 위해 쓰려는 건 아니고. 이한길은 잠시 말을 끊고 슬픔과 회한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내가 죽은 성훈이, 박성훈이 이름으로 작은 추모 사업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걔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불쌍하게 갔잖아. 변변한 묘비 하나 없이 떠난 놈인데 다들 성공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모아줄 수 있을까 해서. 성훈이 이름으로 된 작은 장학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걔처럼 어려운 학생들 도울 수 있게. 그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간절한 표정을 무기 삼아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양심 혹은 동정심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죽은 친구의 이름을 판 이 애처로운 부탁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간 테이블 주변에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최태석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야, 이한길. 너 진짜 돌았냐?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죽은 놈 장학금까지 우리가 챙겨야겠어. 그의 잔인한 말은 닫혀있던 수문을 연 것처럼 다른 이들의 변명과 거절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한길아,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야. 우리 회사도 힘들어. 한때 성훈과 가까웠던 친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정하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각자 자기 인생 책임지기도 바쁜 세상이야. 또 다른 친구가 합리적인 충고인 양 훈계했다. 성훈이도 하늘에서 이런 거 안 바랄걸? 산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지. 안 그래? 누군가 그렇게 말하며 주변의 동의를 구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거절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내기 싫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성공한 인생에 가난하고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이, 특히 죽음이라는 불길한 단어가 엮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성운의 이름은 그들에게 불편한 부채감이자 잊고 싶은 흑역사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한길은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린 패배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숙인 얼굴 위로 입꼬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비틀리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시험 역시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그는 원했던 답을,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재차의 간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동창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몇몇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연기를 끝낸 배우처럼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잘 알았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볼 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구석진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시끄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이한길 저놈 때문에 분위기만 망쳤네라는 투덜거림도 들려왔다. 이한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들어오게. 그의 시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채점과 결과 발표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연 회장 밖에서 새로운 막이 오를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한길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파문은 곧 해일이 되어 연 회장 전체를 집어삼킬 터였다. 동창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불쾌했던 해프닝을 안주 삼아 다시금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한길이라는 존재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어 그들의 화려한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호텔 직원이 아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한 여성이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녀의 등장만으로 연 회장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누구지? 호텔 지배인인가? 아니,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다른 행사에 온 VIP 손님인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여성은 잠시 멈춰서서 연 회장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값비싼 시계를 차고 떠드는 남자들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들도 모두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윽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구석진 테이블, 모두의 무시와 경멸 속에 홀로 앉아있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이한길이었다. 다음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이 망설임 없는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곧장 이한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그날 밤 연회장에서 들렸던 가장 권위 있는 소리였다.
최태석을 비롯한 모두가 하던 말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초라한 이안길에게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여자가 대체 무슨 일로? 여성은 마침내 이안길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처럼 연 회장 중앙에 떨어졌다. 와인을 마시던 최태석은 컥 소리를 내며 와인을 뿜을 뻔했다. 모두의 얼굴에 경악과 불신이 어렸다. 여성은 이안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얼어붙은 좌중을 향해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운장학재단의 사무총장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성운장학재단. 두 번째 폭탄이었다. 바로 조금 전 자신들이 죽은 놈 장학금이라며 비웃고 모욕했던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이 이처럼 유능하고 당당한 여성을 통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동창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오수진과 이안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무총장 오수진은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안길을 향해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재단 장학금 수여식의 최종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선발된 500명의 학생에게 총 5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00명, 50억 원. 현실감 없는 숫자들이 동창들의 귓전을 때렸다. 원래 회장님께서 재단을 세운 일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참석하시어 학생들에게 격려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30년 만에 동창회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신신당부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최태석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리고 최태석 씨. 오늘 제가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는 최태석 씨께서 저희 성운장학재단에 제출하신 신사업 투자 제안서에 대한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보낸 제안서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눈앞에 이안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온갖 아양을 떨어가며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재단의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옛 친구였다는 사실을. 오수진의 입에서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안길 회장님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귀하의 제안서는 공식적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석은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 회장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한 침묵, 그리고 경악을 넘어선 공포였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안길이 왜 그토록 박성훈의 이름을 꺼냈는지, 왜 그들에게 성운장학재단을 위한 돈을 구걸하는 연극까지 했는지를. 그것은 모두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낙제했다. 그때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이안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주눅 들었던 어깨는 산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초라함이나 비굴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권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수진에게 시선을 주었다. 수진아, 고맙다. 너는 그래도 기억해 주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동창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해서 듣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내 돈을 과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내 죽은 친구 박성훈을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꿨던 꿈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그의 시선이 최태석에게로 향했다. 나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30년 동안 죽은 친구와의 약속과 그의 이름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고작 술 몇 잔 값에 너희의 우정과 기억과 양심을 모두 팔아넘겼다. 그는 오수진과 함께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아무도 감히 그의 길을 막지 못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최태석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것은 자비 없는 심판의 망치였다. 최태석, 내 사업이 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는 친구가 없어서 망한 거다. 덜컥. 문이 닫혔다. 이한길과 오수진은 사라지고 연 회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동창들만이 남겨졌다. 약속은 저울에 올려졌고 그들은 모두 한없이 가벼웠다. 호텔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이한길은 소란스럽고 추악했던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냈다. 복도를 울리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옆에서 걷던 오수진 사무총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이한길이 이 연극을 얼마나 치밀하고 고통스럽게 준비했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다. 오늘 그의 마음이 어떨지 그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아. 이한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괜찮을 리가 있나. 30년의 세월이 사람을 저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징그럽고 서글프군.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미련은 없어.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오랜 지병의 원인을 마침내 진단받은 환자처럼 깊은 피로감과 체념 섞인 씁쓸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친구였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던 두 사람의 등 뒤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이한길 씨.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김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혼자 몰래 빠져나온 듯 했다. 그녀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수진은 이한길의 앞에 서서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성훈이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 애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나 혼자 옛날 이야기, 죽은 친구 이야기 꺼내면 분위기 망칠까봐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돼버렸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한길아. 그리고 성훈이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녀는 끝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사과는 돈이나 기회를 바라는 비굴한 아첨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자신의 비겁함과 마주한 한 인간의 진솔한 참회였다. 그 순간 이한길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냉혹한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30년 전의 친구 이한길로 돌아왔다. 그는 차갑게 식었던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수진아. 그의 부드러운 부름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내가 고맙다. 너라도 성훈이를 기억해 주어서. 그의 말에 수진의 눈이 더욱 붉어졌다. 이한길은 오수진에게 눈짓했다. 오수진은 가방에서 정갈하게 디자인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초대장입니다.
이한길이 대신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운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네. 내가 와주었으면 좋겠어. 와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에게 성운이가 어떤 친구였는지, 얼마나 따뜻하고 꿈이 많았던 아이였는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그는 수진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죽은 친구를 기억하는 진짜 방법은 돈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친구의 좋은 기억을 좋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운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방식일 거야. 그것은 돈이나 사업 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제안이었다. 잊혀진 기억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리고 성운의 이름에 얽힌 명예를 함께 나누자는 초대였다. 수지는 초대장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한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몸을 돌렸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그의 전용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와 멈춰섰다. 그가 연출을 위해 타고 왔던 낡은 트럭 세레스는 이미 다른 직원이 회수해간 후였다. 차에 올라타자 이한길은 운전석에 앉은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성운이한테 가자. 차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잘 가꿔진 공원처럼 아름다운 하늘누리 추모공원이었다. 성운의 유골이 잠들어 있는 곳. 1년에 수십 번도 더 찾는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추모공원은 평화로웠다. 연회장의 탐욕과 소음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고요함과 정갈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한길은 성운의 유골이 안치된 작은 유리벽 앞에 섰다. 벽 안에는 20대 시절의 앳된 성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한길은 유리벽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친구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성운아, 나왔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최태석의 경멸적인 말투,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김수진의 눈물까지도. 다들 널 잊었더라. 우리의 약속도 저 촌스러운 트럭도 다 잊었어. 내 이름이 그저 분위기 망치는 죽은 친구의 이름이 되어 있더군.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서럽더라.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잠겼다. 그런데 말이야, 딱 한 사람. 수진이는 널 기억하고 있더라.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말인데 오늘이 아주 실패한 하루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냐? 그는 대답 없는 친구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성운의 이름 아래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모든 시험이 끝났다. 그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답을 얻었다. 잃어버린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 그는 이제 그 사실을 끌어안고 다시 나아가야 했다. 친구와의 약속을 그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했다. 하늘은 어느새 저녁의 장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한길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질 틈도 없이 또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성운 장학재단의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컨벤션홀. 그곳은 낮에 그가 빠져나왔던 호텔 연회장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호텔 연회장이 꺼져가는 욕망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폐쇄된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순수한 감사, 지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열린 광장이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것은 세상사에 닳고 다른 중년들이 아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교복,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을 낡은 정장,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을 발표 자료를 손에 꼭 쥔 앳된 얼굴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한길은 무대 위나 귀빈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조명 뒤 행사장 가장 뒤편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저 아이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친구 박성훈이어야 했다. 오수진 사무총장의 매끄러운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재단의 연혁과 성과 보고가 끝나고 올해의 장학생 500명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한 명 한 명 무대에 올라 장학 증서를 받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대견함과 감사의 눈물이 어렸다. 이한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난 30년간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새삼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이 돈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힘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에 대한 증서 수여가 끝나고 오수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따뜻한 격려사로 학생들에게 큰 용기를 주셨던 저희 재단의 익명 설립자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설립자님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저희 재단의 이름이 된 박성훈님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수진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수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는 낮에 호텔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소중한 기억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결의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는 대신 객석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이 재단의 주인공, 박성훈 군의 아주 오랜 친구 김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성훈이는 늘 배가 고팠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가졌던 아이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보다 시집을 읽을 때 눈을 더 반짝이던 소년이었고 자신의 낡은 트럭을 에마라고 부르며 언젠가 저 트럭에 희망을 가득 싣고 세상을 달리겠다고 말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재단의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가 문학 동아리에서 쓴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성훈이만이 그 글을 오려와서는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수진아, 내 글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친구의 꿈을 뜨겁게 응원해주던 아이.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박성훈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마 성훈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너의 꿈은 정말 소중한 거야. 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이 장학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쳐 지켜낸 친구와의 약속이자 여러분의 꿈을 향한 뜨거운 응원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그 온기를 나누어주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객석 전체에서 폭풍과도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기억이 수백 명의 마음에 가 닿아 만들어낸 깊은 울림이었다. 가장 뒷자리 어둠 속에 서 있던 이한길의 뺨 위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위로받는 자의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친구를 기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배신자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꿈을 이어갈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객석에 앉은 500명의 학생들이야말로 성운의 정신을 이어갈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이들이 바로 자신과 성운이 맺었던 오래된 약속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이었다. 같은 시각 최태석은 시끄러운 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성운 장학재단 50억 원 장학금 수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명예였고 역사였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재수 없는 죽은 친구라는 말 한마디와 맞바꾼 것이었다. 그는 술잔을 비웠지만 쓴맛은 가시지 않았다. 수여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벅찬 감동을 안고 흩어지고 있었다. 이한길은 무대 뒤에서 내려오는 김수진을 맞았다. 그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한길은 홀로 컨벤션홀을 빠져나와 밤거리로 나섰다. 호텔에서 느꼈던 처절한 고독감은 이제 없었다. 그의 마음은 수백 명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약속의 무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복수심의 짐이 아니었다. 수백 개의 꿈을 틔워내는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장학금 수여식의 벅찬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컨벤션홀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이한길의 뺨을 감쌌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압축된 것만 같았던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전용 세단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오수진 사무총장에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게.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고 싶군. 오랜 세월 그를 보필해온 오수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얼굴에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한길은 자신의 개인 차고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비장한 각오로 시동을 걸었던 옥색 트럭 세레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 트럭은 더 이상 시험의 도구나 연극의 소품이 아니었다. 그저 친구와 함께했던 청춘의 한 조각이자 그의 뿌리를 증명하는 든든한 동반자일 뿐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트럭의 보닛을 쓰다듬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음이 그의 몸에 편안한 진동을 전해주었다. 그는 목적지 없이 그저 불빛이 이끄는 대로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지나온 하루를 반추했다. 오전에 마주했던 호텔 연회장의 공허한 소음과 저녁에 함께했던 컨벤션홀의 충만한 온기. 똑같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두 공간은 전혀 다른 우주였다. 그는 이제 최태석을 비롯한 옛 동창들에게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신들의 기억과 양심을 스스로 지워버린 길 잃은 영혼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이한길의 감정은 이제 미움이 아닌 담담한 작별의 인사였다. 잘 가라, 나의 옛 친구들이여. 그리고 김수진을 떠올렸다. 그녀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마지막 조각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이한길에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씨앗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성운을 기억해줘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마지막 믿음을 지켜주어서. 트럭은 어느새 한강의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강물 위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검은 벨벳 위에 쏟아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그는 저 불빛의 일부가 되기 위해, 아니, 저 불빛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왔다.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더 높이 빛내기 위해. 그의 삶은 온전히 성운을 위한 것이었다. 과거를 향한 헌신이었다. 그는 문득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는 성운의 환영이 앉아 있는 듯 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죽은 친구와 대화하며 길을 정하고 그의 빈자리를 의식하며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는 그 환영을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오래된 약속은 지켜졌다. 성운의 이름은 수백, 수천 명의 꿈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안길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20살의 자신과 성운이 촌스러운 트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의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친구를 그리고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을 찢거나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대신 그는 사진을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 신분증 뒤편으로 소중하게 옮겨 넣었다. 언제나 꺼내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을 자리. 과거는 이제 그의 미래를 이끄는 지도가 아니라 현재의 그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뿌리로서 존재하게 될 터였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자유와 설렘이 느껴졌다. 그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 이번에는 죽은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과 맺는 약속이었다. 이제부터는 살아보겠다는 약속. 그저 숨 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보겠다는 약속.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느껴보겠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위대한 약속이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그가 나아갈 길을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더 이상 백미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있었다.